한 배 문화 차이를 머너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방법. 차이를 이해하며 깊어지는 우정의 기술.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와 너무나 달라 놀라거나 의아해했던 문화 요소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들의 문신 문화, 꽃을 향한 애정, 삶 속에 깊이 녹아든 종교적 신념, 높은 여성 지위와 강인한 생활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관계 맺기 방식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특히 베트남식 웃음이 담고 있는 의미와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피해야 할 주제와 유용한 주제 및 표현을 정리한 영상들을 종합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베트남 사람들과 이해하고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베트남인의 상징, 문신. 중국을 거부하고 베트남 사람임을 분명히 밝힌 증거. 문신. 베트남 사람들을 보면 남녀 모두가 유독 문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깡패들이나 이쁘게 보이려는 여성 일부가 문신을 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 같은 나이 든 어른들도 문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았고, 몸에 칼도 못 댈 것 같이 약해 보이는 여성도 여러 부위에 문신을 하고 속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왜 베트남 사람들은 문신을 좋아할까? 성형수술 등의 비용은 많이 들고 화장은 더위와 땀에 거추장스러울 것 같은데 일종의 자기만의 차별화를 위해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에게 문신은 현대의 서구에서 도입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문신을 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내용을 발견하였다. 신짜오 베트남 교민 잡지의 칼럼니스트인 박지훈 씨의 문신, 편견 또는 문화라는 컬럼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문신을 싸민이라 하는데 기록이 기원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문신의 기원은 영남척 계열전에 실린 건국신화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베트남 최초의 고대 국가인 반란국의 흥왕 때에 백성들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때때로 이무기가 나타나 그들을 공격해 해를 입혔다. 그래서 왕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였더니 왕이 말하였다. 산지에서 사는 백성들은 물에 사는 족속과 다르다. 이무기는 자기 족속은 좋아하지만 다른 부류들은 싫어해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며 왕은 백성들을 보호할 방책으로 사람을 시켜 백성들의 몸의 먹으로 용왕의 모습과 물속에 사는 괴물들의 형상을 새기게 하였다. 이후로부터 백성들은 강에서 일할 때에도 이무기에게 물리거나 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베트남 사람이 문신하는 풍속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런 문신의 필요성은 외세 침략기에 더욱 높아졌고 전 왕조 때 중국의 원나라가 침공을 했을 때에는 모든 군사들이 몸에 사탓이라는 글귀를 문신으로 새기고 전장에 나갔다고도 한다. 하노이의 호안기엠의 전설 중에는 툭팜 왕이 호수에 살던 거북이로부터 한 번에 1000발이 발사되는 석궁을 빌려 중국의 침략을 막아낸 이야기가 있다. 그 후 한나라의 짜오뚜어 장군이 월남 합병을 위해 베트남을 다시 침략하였다. 그는 툭팜 왕의 딸을 속여 석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만들고 월남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짜오뚜어 장군은 월남을 정복한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월남의 왕이 된다. 베트남에 동화되어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짜오뚜어 왕이 몸에 문신을 하였는데 전통 유교 사상 부모가 주신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따르는 중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한나라 장군이 다시 정벌을 와서 한나라의 신하가 어떻게 문신을 하느냐? 라고 묻자 왕은 문신한 사람에게 도리를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즉 중국을 거부하고 베트남 사람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어 문신은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것이며 전통적으로 내려온 문화의 하나인 것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젊은 남자아이들의 팔뚝과 어깨들에 새겨져 있는 문신들을 보면서 한편으론 귀여운 그림도 있어 피식 웃기도 하고 어린 녀석들이 벌써부터 몸에 문신이나 새기고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좀 싸울 만한 몸집의 젊은이의 팔문신을 보면서 깡패들이 여기저기 너무 깔려있는 거 아냐라면서 쪼그라들기도 했었던 것 같다. 베트남 사람들과 몸으로 직접 싸울 일도 없겠지만 문신이 지레 것부터 먹을 일은 아닌 그들의 문화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베트남 사람들은 왜 꽃을 좋아할까? 참 신기했다. 베트남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뜻햇 한국의 구정 명절이나 여성의 날, 생일 등 특별한 날이야 그렇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유난히 꽃을 사랑하고 가꾸는 모습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구정 때의 북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복숭아꽃은 장수의 상징으로 가족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반면 남쪽에서는 노란 살구꽃 화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부와 희망을 상징한다고 한다. 새해가 되면 베트남의 각 도시의 꽃들로 장식된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감상과 사진, 촬영을 위한 공간이 제공된다. 주변의 주택이나 화분 등으로 장식된 가게들을 보면서 왜일까?를 고민해보았다. 물론 예쁘기야 하니 관상용으로 쓰인다는 점과 낮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가림막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화분 등에 물을 줌으로써 더운 날씨에 주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가 전부였다. 베트남은 꽃과 화분의 가격도 싸고 밖에 내놓기만 하면 특별한 관리 없이 잘 자라고 겨울도 없어 옮기고 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에 단순히 꽃과 화분, 나무들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친숙해졌지 않나 싶은 정도이다. 꽃을 좋아하는 모습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베트남의 포티코라는 회사 웹에서 내가 의문을 가졌던 Why 베트남이지? Like 플라워지? 라는 질문에 쏙 떨어지는 답변을 찾을 수 있었다. 전문을 구글 번역기의 도움으로 번역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베트남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는 이유, 베트남 문화의 매력과 의미. 글쓴 이메리 더우 2023년 7월 17일. 베트남 사람들은 오랫동안 꽃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사랑을 해왔습니다.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베트남 문화와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가정 장식과 생동감 넘치는 꽃밭에 사용되는 신선한 꽃부터 사랑하는 사람, 친구, 파트너에게 선물하는 꽃다발에 이르기까지의 꽃은 베트남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영적 본질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꽃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각 꽃은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빨간색은 사랑을, 흰색은 순수함과 순수함을, 노란색은 부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싱싱한 꽃을 보면 자연에 대한 깊은 감사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사람들이 화분과 꽃밭으로 식물을 심고 집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꽃에 대한 사랑은 단지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반영합니다. 꽃을 키우고 가꾸는 것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베트남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 안녕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보여줍니다. 풍성하고 무성한 꽃밭은 휴식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만족과 아름다운 영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종종 꽃을 예술과 전통과 연관시킵니다. 꽃은 다양한 축제와 축하 행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장식용으로 사용됩니다. 달라꽃 축제, 테트꽃 축제, 탐치약, 마꽃 축제와 같은 행사 동안 전통 퍼레이드 수레에 화려한 꽃이 전시되는 광경은 베트남 문화의 독특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술과 전통에서 꽃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편애와 열정을 강조합니다. 꽃은 또한 베트남의 신앙과 관습에 깊은 영적,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꽃이 행운, 번영, 평화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연꽃은 불교에서 순수함과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설날에 흔히 볼 수 있는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행운과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의식과 예배 중에 꽃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엄숙함과 진심 어린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꽃은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특별한 선물로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신선한 꽃다발은 단지 아름다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핌과 애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꽃을 사랑, 감사, 성실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꽃다발은 공간에 아름다움을 더할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꽃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사랑은 아름다움과 영적인 본질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베트남 문화, 예술, 영성의 상징입니다. 꽃에 대한 사랑은 단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삶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직장의 대표이사나 임원실에는 난을 놓고 가꾸곤 한다. 대표님께선 내게 임원들 자리에 왜 난을 놓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 기억났다. 그건 단순히 멋지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난을 스스로 닦아주고 물도 주고 챙겨주면서 부하들도 관리하고 챙겨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자기 방에 있는 화분이나 난 하나 제대로 못 관리하고 키우면서 어떻게 회사를 키우겠냐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꽃이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영적인 의미가 있고 문화예술 영성이 함께한다는 결론에 공감하는 바이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과 꽃이 더 예뻐 보인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향과 기도가 일상이 된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 1. 입국장의 긴장감과 현실의 반전.
베트남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건 국방색 제복을 입은 출입국 직원들이다.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와 월남전을 연상케 하는 모습은 무심코 준비했던 베트남어 인사조차 삼키게 만든다. 영어 인사로 무마하며 입국장 문을 나서면 곧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일상 속에 깊이 깃든 종교의 흔적들. 택시 앞 유리창에 놓인 관세음보살, 예수상, 혹은 성모 마리아상. 식당 구석이나 편의점 계산대 옆에 놓인 작은 제단. 설 연휴 전후로 마련된 고사상과 매달 음력 1일과 15일에 향을 피우는 매장 점주들. 이곳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삶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일상의 풍경이다. 3. 지역마다 다른 신앙의 무게. 베트남 전역에는 제단을 두고 기도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지만 지역별로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남부 호찌민, 붕따오 등은 상업적 신앙이 뚜렷하다. 거의 모든 매장이 재물의 신과 땅의 신단을 두고 매일 고사를 지낸다. 북부 하노이 등은 조상 숭배가 훨씬 엄격하고 전통적이다. 제단은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두며 신단보다는 조상 제단 이 중심이다. 중부 다낭 후에 등은 조상 숭배와 불교 신앙이 균형 잡혀 있으며 관세음보살 신앙이 두드러진다. 4. 사회주의 국가의 종교적 아이러니. 종교 집회가 제한된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 그러나 현실은 역설적이다. 도심 한복판에 새로 건설되는 대형 사찰, 샹들리에 아래 놓인 보살상, 사립 공동묘지의 고급화 등은 종교와 조상에 대한 공경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현지 개발 프로젝트를 맡으며 시내 중심에 거대한 사찰이 세워지는 광경을 보며 여기가 정말 사회주의 국가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5. 사찰은 제사의 공간이기도 하다. 푸미 지역의 사찰들을 찾아가며 놀란 건 그곳이 단순한 기도처가 아니라 납골당의 기능까지 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영정 사진과 위패가 모셔진 작은 건물, 참배후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신도들, 자원봉사를 하는 젊은이들.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6. 풍수와 믿음이 만드는 공간. 사찰이 많은 이유를 묻자 답은 의외로 풍수에 있었다. 푸미는 뒷산과 앞바다가 함께 있는 배산 임수의 명당이라 믿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곳에 조상과 신을 모시기 위해 사찰을 짓고 납고를 한다는 것이다. 공공개발조차 이 묘소와 사찰은 건들지 못하고 피해간다. 그만큼 강력한 문화적 금기이자 현실적인 권력이다. 7. 신앙의 행위. 삼보일배로 오르는 사람들. 베트남의 연휴 첫날, 나는 지인들과 함께 푸미의 산에 올랐다. 그곳에서 본 풍경은 경외감 그 자체였다. 젊은이들이 산을 오르며 삼보일배로 절을 하며 올라가고 손에는 모래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그 모래는 사찰의 대웅전 옆에 한 줌씩 쏟아붓는다. 묵묵히 오르는 그들의 신앙이 마치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또 다른 언어 같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그 누구보다 신과 조상을 가깝게 모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다. 인간과 인간 너머의 세계를 잇는 제단과 사찰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깃든 일상의 일부다. 어쩌면 신앙은 종교의 이름보다 더 오래, 더 넓게, 더 깊게 살아남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베트남의 여성 지위와 남아 선호 사상의 상호작용. 여성의 힘이 강한 나라, 그러나 여전히 남아 선호가 존재하는 현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베트남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경제활동과 가정 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과거부터 농업과 상업, 심지어 정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여성 영웅들이 국가 독립운동과 전쟁에서 활약한 사례가 많아 여성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와 전쟁 영웅으로는 증 자매와 보티사우가 있다. 증 자매는 1세기 초 중국 한나라의 지배에 맞서 싸우며 독립을 위해 봉기한 인물들로 베트남 역사에서 중요한 여성 지도자로 평가된다. 보티사우는 프랑스 식민 통치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로 용기와 희생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베트남의 여러 도시에 이들의 이름을 딴 거리와 학교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호찌민시와 하노이에는 증 두 자매 거리가 있으며 보티사우의 이름을 딴 보티사우 거리도 존재하여 이들이 국가적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응우엔 티디는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 해방군의 지도자로 활약한 여성으로 베트남에서 여성군 지도자로서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하노이와 호찌민시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거리와 학교가 있으며 이는 베트남에서 여성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베트남 사회에는 여전히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어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유교의 영향으로 가문의 계승과 제사를 잇는 역할이 남성에게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아들을 선호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아들이 가문을 잇고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성비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상속 문제에서도 남성이 우선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베트남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보면 1. 출생 성비 불균형. 정상적인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 정도이지만 베트남에서는 2020년 기준 여아 100명당 남아 111명에서 115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남아 선호로 인해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초음파 검사 후 여아를 선택적으로 낙태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 상속 및 재산 분배 차별. 법적으로는 남녀 평등한 상속권이 보장되지만 많은 가정에서 남성이 우선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재산이 주택이나 농지인 경우 남성 특히 장남이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결혼 및 가족 구조에서의 불평등. 결혼 후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가부장적 가족 구조가 일반적이며 여성은 시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4. 취업 및 임금 격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우선적으로 채용됨. 2022년 기준으로 베트남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85%에서 90%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5. 사회적 인식과 교육 기회 차이. 일부 지역에서는 남아를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이 중등교육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조기 결혼과 연결되기도 한다. 베트남의 기업 및 공직 내 여성 임원 비율 또한 성별 격차를 보여준다. 2023년 기준 베트남 기업의 여성 고위 임원 비율은 33%로 세계 평균인 2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베트남 기업의 95%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고위 임원을 두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태국의 여성 임원 비율은 3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말레이시아는 2017년 기준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이 16.6%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2023년 기준 상위 100대 상장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이 23.7%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며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상장법인 2246개의 전체 임원 32,005명 중 여성은 1668명 5.2%에 그쳤다. 베트남 2023년 기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이 약 30%로 동남아시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아시아 지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4%였다. 한국의 경우 2024년 1월 기준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2%로 전체 300명 중 57명이 여성 의원이다. 이는 OECD 가입국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며 전 세계 평균인 26.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법적 성평등 강화와 함께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이 정책 결정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베트남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이 남성 중심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이지만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남성 선호 사상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성평등 의식이 충돌하면서 사회적 내적 갈등이 존재한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책 결정 참여 확대, 기업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개혁,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실질적인 질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국 역시 유교적 전통 속에서 남성 중심의 가족 구조와 상속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으며 여성의 경제 정치적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기업 내 성별 격차, 정치권에서의 여성 대표성 부족 등은 베트남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과 비교하여 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지수에서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법적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권한보다는 관계가 힘이다. 베트남 직장에서 의외로 파워 있는 직업 5가지. 베트남에서 9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겉으로 보이는 직함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권한이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조용히 실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었다. 눈치 빠른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일이 빨리 풀리는지를 금방 알아챈다. 나 역시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진짜 실세는 따로 있다. 1. 간부 차량 기사. 지방의 인민위원장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 상석 바로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위원장님의 기사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순간의 놀라움은 사라지고 바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루 종일 함께 다니며 모든 일정을 함께하고 차량 안에서는 민감한 통화와 사적인 대화까지 듣는다. 운전기사는 단순한 운전자가 아니었다. 그의 운전석은 곧 신뢰와 안전의 자리였다. 2. 통역. 통역은 언어를 옮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베트남에 와서 보니 그 이상이었다. 법인장의 공식 통역을 맡은 직원이 있었다. 겉으로는 조용히 통역만 하지만 뒤로는 베트남 직원들에게 마치 자신이 법인장인 듯한 존재였다. 심지어 중요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바꿔 전달한 적도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한국인 법인장과 현지 직원 사이에서 실질적인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존재였다. 말은 권력이다. 통역은 그 권력을 조용히 즐기고 있었다. 3. 구매팀 직원. 신규 직원 채용 과정 중 구매팀 한자리에 수백 명이 몰렸다. 심지어 관련 전공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베트남 생활을 먼저 해오신 분께 여쭤보았다.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죠? 돌아온 답은 짧았다. 커미션이 제일 많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걸 이해하게 됐다. 거래처와의 접점, 업체 선정, 단가 협상 구매팀은 회사의 예산을 움직이는 실질적 키였다. 그리고 그 키는 공식적이지 않은 보상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4. 건물 관리자. 예전에 들은 이야기다. 한국의 가수 비가 베트남 공공운동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다. 수천 명의 팬들이 기대하던 무대. 그런데 공연 당일이 되도록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건물 관리자가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 결국 공연은 취소됐다. 법보다 계약서보다 관리자의 기분과 판단이 더 중요한 현실. 나도 매장 인테리어를 하면서 건물 관리자 한 명 때문에 2달 가까이 지연된 경험이 있다. 그는 말 그대로 열쇠를 쥔 사람이었다. 5. 인허가 브로커. 매장에서 식품위생 허가를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몇 번이나 반려됐다. 정확한 서류, 성실한 태도 모두 소용없었다. 결국 브로커에게 맡기니 일주일 만에 해결됐다. 그가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서류는 다 똑같아요. 누구 손에 어떤 순서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형식은 평등해도 통과는 선택이다. 행정의 비공식 루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겉으론 수고비를 받는 사람 같지만 실제론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 더, 직함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더 많다. 커피를 나르는 비서가 대표의 모든 스케줄을 쥐고 있을 때도 있었고 주방 아주머니가 직원들의 복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때도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관계가 시스템이다. 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곳에 있다. 때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보다 누가 더 자주 보느냐, 누가 더 많이 들으냐, 누가 더 부드럽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낯설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적응력 아닐까? 권한보다는 관계가 힘이다. 베트남 직장에서 의외로 파워 있는 직업 5가지. 베트남에서 9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겉으로 보이는 직함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권한이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조용히 실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었다. 눈치 빠른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일이 빨리 풀리는지를 금방 알아챈다. 나 역시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진짜 실세는 따로 있다. 1. 간부 차량 기사. 지방의 인민위원장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 상석 바로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위원장님의 기사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순간의 놀라움은 사라지고 바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루 종일 함께 다니며 모든 일정을 함께하고 차량 안에서는 민감한 통화와 사적인 대화까지 듣는다. 운전기사는 단순한 운전자가 아니었다. 그의 운전석은 곧 신뢰와 안전의 자리였다. 2. 통역. 통역은 언어를 옮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베트남에 와서 보니 그 이상이었다. 법인장의 공식 통역을 맡은 직원이 있었다. 겉으로는 조용히 통역만 하지만 뒤로는 베트남 직원들에게 마치 자신이 법인장인 듯한 존재였다. 심지어 중요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바꿔 전달한 적도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한국인 법인장과 현지 직원 사이에서 실질적인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존재였다. 말은 권력이다. 통역은 그 권력을 조용히 즐기고 있었다. 3. 구매팀 직원. 신규 직원 채용 과정 중 구매팀 한자리에 수백 명이 몰렸다. 심지어 관련 전공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베트남 생활을 먼저 해오신 분께 여쭤보았다.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죠? 돌아온 답은 짧았다. 커미션이 제일 많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걸 이해하게 됐다. 거래처와의 접점, 업체 선정, 단가 협상 구매팀은 회사의 예산을 움직이는 실질적 키였다. 그리고 그 키는 공식적이지 않은 보상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4. 건물 관리자. 예전에 들은 이야기다. 한국의 가수 비가 베트남 공공운동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다. 수천 명의 팬들이 기대하던 무대. 그런데 공연 당일이 되도록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건물 관리자가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 결국 공연은 취소됐다. 법보다 계약서보다 관리자의 기분과 판단이 더 중요한 현실. 나도 매장 인테리어를 하면서 건물 관리자 한 명 때문에 2달 가까이 지연된 경험이 있다. 그는 말 그대로 열쇠를 쥔 사람이었다. 인허가 브로커. 매장에서 식품위생 허가를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몇 번이나 반려됐다. 정확한 서류, 성실한 태도 모두 소용없었다. 결국 브로커에게 맡기니 일주일 만에 해결됐다. 그가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서류는 다 똑같아요. 누구 손에 어떤 순서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형식은 평등해도 통과는 선택이다. 행정의 비공식 루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겉으론 수고비를 받는 사람 같지만 실제론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 더, 직함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더 많다. 커피를 나르는 비서가 대표의 모든 스케줄을 쥐고 있을 때도 있었고, 주방 아주머니가 직원들의 복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때도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관계가 시스템이다. 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곳에 있다. 때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보다 누가 더 자주 보느냐, 누가 더 많이 들으냐, 누가 더 부드럽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낯설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적응력 아닐까? 베트남 사람들의 웃음이 가진 의미. 웃음 속에 스며있는 생존의 지혜.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10수년이 되었다. 그동안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한다고도 생각했지만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다. 바로 베트남 사람들의 웃음이다. 한국에서 또는 한국 사람이면 분명히 화를 낼 상황에서조차 베트남 사람들은 실실 웃음을 짓는다. 처음엔 그 웃음이 당혹스러웠고 가끔은 무례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웃음 속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가장 황당한 순간은 직장에서 발생했다. 부하 직원이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라고 물으면 변명도 사과도 없이 그저 웃음만 지었다. 그때마다 나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 이 친구가 장난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의 웃음에는 그들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 웃음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체면을 지키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였던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웃음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남부 베트남 사람들의 웃음은 그들의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쟁이 끝난 후 남부 베트남은 북부 공산당의 점령하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억압된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에게 웃음은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남부 사람들은 억압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웃음이라는 방패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상황을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북부 베트남 사람들과 남부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북부 사람들은 대체로 더 직설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북부는 공산당의 체제 속에서 강한 규율과 통제하에 자라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북부 사람들의 웃음은 상대적으로 덜 자주, 덜 가볍게 사용된다. 업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부 사람들은 훨씬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남부 사람들은 덜 공식적이고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웃음도 그들의 일상에서 훨씬 더 자주, 더 가볍게 사용되며 상황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연한 대처 방식의 일환이다. 내가 북부 베트남 하노이를 생각하면 공안 경찰과 칙칙한 날씨가 떠오르고 남쪽 호찌민시를 생각하면 축제나 환한 웃음을 띤 아이들이 떠오르는 이유에 이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남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지만 전쟁 후 정치적 불안정과 억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감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웃음을 택했다. 남부 베트남에서 웃음은 단순히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갈등을 피하려는 생존 전략이었다. 그들은 잘못했다는 시인보다는 웃음을 통해 상황을 넘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남부 사람들의 웃음은 때로는 불안감과 긴장감의 표현이지만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려는 배려의 일환이기도 하다. 체면을 지키려는 목적도 웃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한다. 이는 그들의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웃음으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 이 점에서 웃음은 일종의 방어 기제이자 체면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비웃음과는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는 베트남 사람들의 웃음은 그들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남부 사람들의 웃음이 특히 강한 이유는 그들이 억압과 긴장 속에서도 웃음을 통해 생존하고자 했던 역사적 경험이 작용한 면이 있는 듯하다.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웃음의 비밀은 바로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의 웃음에는 체면을 지키고 감정을 숨기며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나니 베트남 사람들의 웃음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생존의 지혜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무작정 화를 내는 것으로 나의 분을 사귀는 어리석은 행동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베트남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언제? 그들의 기다림의 미덕에 난 무시라고 생각하고 화를 냈다. 주변의 베트남 사람들을 보면 비교적 온화하고 상대방에 매우 개방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 그런데 거리에서 싸우거나 화를 내고 싸우는 모습과 그들의 눈빛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느낌마저 든다.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살기가 느껴지는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어떨 때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표출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공개적인 무시와 불명예를 당했다고 느낄 때라고 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체면을 매우 중시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하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그들에게서 큰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체면을 잃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적 배경 때문에 가장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가족에 대한 모욕이다. 사람들에게 가족은 매우 신성한 존재이다. 가족을 모욕하거나 부모나 형제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가족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격하게 자극하여 큰 화를 만들곤 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으며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살기로 느껴질 수 있을 듯하다. 셋째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을 당했다고 느낄 때이다. 직장이나 사회 내에서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특정 그룹이나 사람에 의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경우 강한 불만과 화를 표출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이나 사회적 차별에 민감하며 이 경우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로 베트남 사회는 공동체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여 마을이나 직장 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거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행사나 모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단체적인 분노를 유발하기도 한다. 다섯째, 신뢰를 매우 중요시하며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행동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큰 모욕감을 주며 심한 분노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사실 5가지의 이유에 대한 정리하면서 신뢰를 중요시한다는 말에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저렇게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신뢰를 중시한다고? 시간 약속은 신뢰와 별개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런데 살펴보니 베트남에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일과 거짓말이나 신뢰 위반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한다. 베트남에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소 유연할 수 있다. 한국처럼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문화와 달리 베트남에서는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 일이 흔하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는 베트남의 느긋한 생활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일상적인 만남이나 비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시간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거짓말이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신뢰 위반이나 거짓말은 훨씬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사업적 거래에서의 계약을 어기거나 중요한 약속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 혹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베트남에서도 큰 신뢰 위반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시간 약속의 지연은 보통 이러한 심각한 신뢰 위반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다림의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 한다. 베트남에서도 중요한 약속이나 공식적인 일정은 보다 철저히 지켜진다. 특히 비즈니스 미팅이나 공적인 약속에서는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기대된다. 중요한 자리에서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친구나 가족과의 비공식적인 만남에서는 시간이 유연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상황에서는 약속에 늦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공개적인 무시나 가족에 대한 모욕, 부당한 대우나 차별에 대해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에야 동의하지만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기다림의 미덕으로 인정하기엔 내가 너무 한국적인 듯하다. 기다림의 미학을 알지 못하고 난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역정을 내었으니 어찌 보면 그들은 나의 행동과 눈빛에서 똑같이 살기를 느끼지 않았을까? 베트남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좋은 대화 주제들. 그들의 문화, 생활 그리고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 몇 가지 유용한 대화 주제를 소개합니다. 1. 음식. 베트남의 음식은 언제나 대화에서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지역별로 다양한 음식 문화를 자랑하며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이 무엇인가요? 혹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비교하는 대화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여행과 관광지. 베트남 사람들은 국내 여행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행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인가요? 또는 베트남에서 추천할 만한 관광지가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자연 경관이나 유명한 명소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3. 가족과 공동체.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 중심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피하고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또는 베트남에서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나요? 그 같은 질문을 통해 가족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4. 문화와 전통. 베트남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베트남의 축제나 전통 의상에 대해 질문하거나 베트남의 역사나 명절에 대해 묻는 것도 대화를 깊게 나누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명절은 무엇인가요? 이 같은 질문은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취미와 여가 활동. 개인의 취미나 여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대화 주제입니다. 주말에 무엇을 하시나요? 또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질문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알게 해줍니다.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취미로는 축구, 배드민턴, 여행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음악과 영화.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는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매우 유용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대중음악이나 전통음악에 대해 묻는 것도 그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7. 날씨. 날씨는 어디에서나 가볍고 안전한 대화 주제입니다. 지역의 날씨는 한국과 비교해 어떠한가요? 또는 베트남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인가요? 와 같은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8. 교육과 직장생활. 베트남 사람들은 교육과 직업에 큰 가치를 둡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혹은 학교 다닐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하셨나요? 같은 질문은 비교적 안전한 대화 주제입니다. 다만 너무 깊게 묻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형성은 시간이 필요하며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조금씩 더 깊은 주제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사람들과 대화할 때 피해야 할 주제 6가지. 베트남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정보나 정치적, 민감한 역사적 주제는 피하고 가벼운 주제로 친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사람들과 대화할 때 피하면 좋은 주제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이 및 개인적인 질문. 베트남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이에 대한 질문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여부, 자녀 계획과 같은 개인적인 질문도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정치와 정부.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민감한 주제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논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산당, 지도자,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베트남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베트남 전쟁과 역사. 베트남 전쟁에 대한 주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외국인이 이 주제를 언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4. 종교. 베트남은 불교, 가톨릭, 전통신앙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이므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피해야 합니다. 5. 돈과 급여. 개인의 소득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 묻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급여나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영토 문제.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베트남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국가적 자부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대체로 베트남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정보나 정치적, 민감한 역사적 주제는 피하고 가벼운 주제로 친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베트남어 표현 10가지. 베트남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실용적인 말들입니다. 반쿠에 콤, 잘 지내시나요? 친근하게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건강이나 상태를 물어볼 때 좋습니다. 반바우니우 또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를 물을 때 상대방의 연령을 예의 있게 묻는 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반대는 뜻 어디서 오셨나요? 상대방의 출신 지역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 이럽브이 드어캅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쓰면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반거 란컴 시간 있으세요? 친구나 지인에게 약속을 잡거나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묻는 표현입니다. 반틱지 무엇을 좋아하세요? 상대방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반안검쪼 밥 먹었나요? 베트남에서 일종의 안부 인사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대화 시작으로 쓰입니다. 또이즈 반드어콩 도와드릴까요?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제안하는 친절한 표현입니다. 좀 따라봤네. 우리 친구예요.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며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는 말입니다. 발람지 바오 꼬이 뚜언 주말에 뭐 하세요? 상대방과 가까워지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약속을 잡을 때 유용한 표현들입니다.